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개회식과 기조 강연을 위해서 멀리서 참석해 주신 최성근 한국법제학회 회장님, 신영수 교수님, 그리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계홍입니다. 제4차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성근 한국법제학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 강연을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학술대회 주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법제학회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재직 후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후분들이 주축이 되어 작년에 창립한 학회입니다. 학회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 입법정책 및 법제 개선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을, 때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작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법제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 정관 개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국법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한국법제학회 회원 및 법연동호회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위드 코로나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영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상하고 선도적이고 우리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연구원은 작년 치열한 고민을 통해 올해 수행하는 기본 연구 과제로 포스트 코비드19 사회 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등을 개발하여 현재 기본 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오늘 발제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구자와 학계 및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후분들이 서로의 연구 내용을 소개, 공유하고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정책 부서의 실무 담당자,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시대의 변화를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한 발 앞서서 입법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IT 전문가로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을 놀라운 식견과 통찰력으로 제시해주고 계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이 기조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흔쾌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기조 강연을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향후 연구 과제를 위한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최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힘든 상황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연구원 및 법제학회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법제학회 학회장이신 최성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님과 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개원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제학회가 연구원의 창립 31주년을 기념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 과제라는 대주제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시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생산적인 기획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가 이제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고비는 넘어가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약화되거나 또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전환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경제활동, 일하는 방식,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주제와는 조금 국면을 달리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속화된 디지털화, 즉 AI가 행정과 접목되는 경우를 상정한 입법과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이고 공정한 규범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입법의 선제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위기가 현실이 될 때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인 7월 27일부터 택배 서비스와 퀵 서비스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 법령을 마련한다든가 표준계약서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타이밍을 좀 더 앞당겼더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입법 과제를 논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 세미나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의미 있는 방향 또는 방안이 되시되는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근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조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께서 코비드19와 미래혁신, AI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박태웅 의장님께서는
주식회사 엠파스, KTH 부사장, 그리고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확하게는 이틀 전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발간하셨고요. 각종 언론 매체에서 IT와 우리 사회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태웅입니다. 제가 사실은 법도 잘 모르고 공직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31주년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학술대회 초청을 받으면 마땅히 거절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요. 제가 법제연구원하고 대단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왔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틀 전에 나온 제 책인데요. 여기 14페이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때 일이다. 법제처를 다니던 삼촌이 내게 물었다. 태웅아, 것인 것이다 하고 것이다가 뭐가 다른 것 같아? 글쎄요,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상공부 친구들이 굳이 이걸 것인 것이다라고 놔둬달라고 우기네. 그때는 산업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을 선진국 일본에서 마구 가져와 베끼던 시절이었다. 일본의 법조문은 대개 데스노 데아루로 끝난다. 이것을 직역한 게 것인 것이다였다. 원전을 하나라도 건드리는 게 겁이 났던 시기였다. 여기 나오는 삼촌이 법제연구원의 11대 원장을 지냈던 이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연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마치 삼촌이 저를 부르시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원 원장님 전화번호 갖고 계신 분은 제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법에 관해서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이 굉장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맥킨지가 얼마 전에 최신 기술 트렌드 2021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향후 10년간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다. 2025년까지 현재 업무의 50%가 자동화될 거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30배 이상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보다 10배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약간 좀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라서 나는 다 지나갔다. 너네 고생해봐라.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젊은 놈들아 고생 좀 해라. 나만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이런 급속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그게 이제 법제 연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모래를 헤쳐서 금을 캐는 심정으로 한두 마디라도 건질 게 있으면 막 잘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도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5개가 있는데요. PC가 있죠. PC를 제가 처음 본 거는 제대하고 친구 자취방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친구 자취방에 가니까 PC라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드디스크도 없어가지고 플라피 디스크를 꽂아서 구동을 시켰습니다. PC 통신은 이제 전화선 가지고 데이터 주고받는 건데 한참 더 있다 나왔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나온 거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였습니다. 30대 중반쯤 93년도에 처음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이 한국에 소개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들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한 1000년쯤 전에 있었던 것 같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없이는 1초도 뭔가 세상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미국에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고 한국에 들어온 게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10한 1, 2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이가 없죠.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나왔죠. 사실은 AI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그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뒤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걸 2번 겪습니다. 10년씩.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를 개발한 거기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기술에서 브레이크스루를 내고 하드웨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시 AI가 붐을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이 AI는 스며드는 기술이어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뭔가하고 결합이 돼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며드는 기술인 만큼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끔찍한 변화를 우리한테 항구적으로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평생의 대부분을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달리는 차에 바퀴를 갈아 끼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톱티어 회사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런 미친 듯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한두 개라도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0년도인데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장이 아니면 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착하고 유능한데 팀으로서의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은 반드시 싸운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어떤 회사를 가도, 제가 이제 전문 경영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됐는데, 어떤 회사를 가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이 싸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을까? 눈 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 생활이 이렇게 싸우는 일이어서 되겠는가? 서로 즐겁게 웃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도 인생이 행복할지 말지인데,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을 계속 이걸 공부를 했어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싸우면서 일을 할까?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뭐 예비군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할까? 모국인데. 그렇게 쭉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을 계속 이런 건 아닐 거다. 협업을 제대로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이제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된 거를 제가 이제 KTH라고 KT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하이텔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PC통신에 1등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터넷이 왔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공룡 신세가 돼서 망해버린 그런 회사입니다. PC통신이라는 기득권을 못 놓은 거죠. 놓지 못한 사이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음이니 네이버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 회사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실리콘밸리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쪽을 쳐다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업무 지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본부장, 팀장들은 뭐하고 사장은 뭐하지? 이상하잖아요. 사업 계획도 없나? 아무것도 안 하나? 업무 지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제가 이제 KTH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 그냥 무작정 한 달을 가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터 이런 회사를 다 방문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거기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불러내서 맥주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확인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데는 정해진 휴가도 없습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갈게요 하고 가버리면 그만해요. 물론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갔다 오면 책상이 없어져요. 딴 사람을 채용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혹시 자리 비우면서 책상 없어질까 봐 붙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 속에서 일을 해요.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닌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얘들은 업무 지시 없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게 이제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는 법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일인데요. 페이스북 같으면 회원이 한 10억 명쯤 된다고 칩시다. 10억 명쯤 되면 그 중에 코호트별로 어떤 단일한 코호트에서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 정해진 범위에 숫자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이 결제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게 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무 지시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데요. 페이스북 기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돌리면 회원 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회원 간의 상호 인터랙션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르고 댓글을 더 많이 달고 이런 거죠. 아니면 사용 시간이 늘어나거나 그죠? 이런 목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포스트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하면 이런 전제에서 현재는 이런데 이렇게 바꾸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전제가 있겠죠. 가설을 세워야 되니까 가설이 없이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가설을 하면 목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방문자 수가 몇 개 늘겠다. 아니면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몇 % 늘어나겠다. 혹은 duration time 좀 더 머물겠다. 이런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요.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인데 이런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올리겠지만 많은 경우 아이디어가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판을 쭉 보고 그 중에 말이 될 것 같은 거를 어플라이 하겠죠. 근데 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사내 시스템이 완전 오픈입니다. 소스 코드를 입사한 첫날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비밀인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딴 회사 들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가 몇 천만 줄쯤 되니까 그걸 갖고 간들 네가 운영할 수 있겠니?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방할 때 이점이 숨겨서 몇 명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를 이미 lessons learned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레퍼런스 이력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 실험 계획서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력을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때까지 했던 실험들이 뭐고 그 중에 어떤 게 성공을 했고 어떤 게 실패를 했고 다 나옵니다. 그건 지원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 레퍼런스를 이 사람이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레퍼런스가 좋아요. 여러 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같이 성공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스탁 옵션을 줄지도 모르고. 그럼 이 사람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지원한 개발자 중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고 성공한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뽑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회사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사고과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동료들끼리 자기 동료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모이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
10억 명의 원래 서비스가 있고 10,000명의 테스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겠죠. 그죠?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코호트로 넘어가거나 범위를 늘리거나 나라를 넓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결제 없이 갑니다.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스레시홀드를 넘었으니까. 어떤 승인과 결제와 리포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가 이런 거였다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실험의 99%가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만 명이라고 쳐요. 2만 명이 지난 10수년 동안 이런 실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구축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아주 탄탄합니다. 찔러볼 땐 거의 다 찔러본 거니까. 그래서 99%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1%예요. 2만 명의 1%면 얼마입니까? 200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200개의 이미 성공을 해버린 실험이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0개의 이미 성공한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국에,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의 이제 회사들 돌아가는 거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회사들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팀장이 뭐 꽂혀요. 뭐 신문을 봤든지, 뭐 해외 서비스를 봤든지,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면 본부장이나 팀장이 받을 거예요. 회사가 아주 크면 본부장이 받을 거고, 작으면 팀장이 받겠죠. 받아서 기획팀을 데리고 기획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파워포인트로 한 200장에 300장 정도 됩니다. 그 페이지 디자인까지 다 그려야 되니까. 그게 2달에서 석 달이 걸려요. 2달, 석 달이 걸리는데 중간에 이제 사장 본부장한테 중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겠죠. 그런데 그 2달, 석 달 동안 디자인하고 개발은 이런 소식을 알 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가 성안이 되면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달짜리다. 보통 6개월짜리라고 해봅시다. 6개월짜리라고 하면 가령 뭐 기획에 2달, 디자인에 2달, 개발에 2달을 주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는 기획을 해보시면 사장한테 가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거나, 본부장한테 보여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일 마감이라도 고쳐야죠. 안 고칠 도리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달 반에서 석 달을 까먹어요. 그래서 야, 됐다 그러면 그거를 디자인에 던집니다. 말 그대로 던져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해라 하는 식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기습을 당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기획이 디자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획안에서 파워포인트는 그릴 수 있지만 디자인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문을 안 뚫어 놓은 거예요. 담이야. 그거 어떻게 디자인해요? 못 하잖아,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기획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디자인에 D도 모르는 놈들이 이따위로 그려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 176페이지에는 이거는 도저히 디자인을 못한다 이놈들아 하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못하냐 막 하면 되지. 내가 외국 사이트 보고 그대로 베낀 건데 뭐 외국 사이트는 이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 디자인 안 된다니까 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싸우다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디자인이 모르겠다. 뭐 책임 너가 져라.
그럼 기획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그냥 디자인을 해서 개발에 던져버려요. 근데 개발은 원래 2달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받으면 1달 반을 받고 보통은 1달 조금 남는 기간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야, 그때 그거 시간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개발 들어갔습니다. 개발은 어제 받았는데. 환장하는 거죠. 어제 받았는데 개발 중이라니. 지금 디자인 보고 있는데. 그런데 디자인이 개발을 잘 모르잖아요. 그 개발이 디자인을 보면 이제 환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더 좀 끔찍해진 게 기획에서 디자인을 넘어올 때는 그냥 기획서입니다. 뭐가 구축된 건 없어요. 그런데 디자인에서 개발로 이렇게 휙 던졌을 때는 다 디자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리거시가 이미 엄청나게 생겨 있는 거죠. 그런데 개발이 보면 정말 환장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단 화장실에 있어. 근데 배관이 없네? 그러니까 일을 보면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이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책상을 뒤엎어야 되는데 상대는 디자인과 기획 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막 치고받고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본부장이 야, 그거 어떻게 돼가냐 하면 개발이 뭐 안 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하고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개발하는 애들은 왜 그렇게 매사 부정적이야? 뭐 맨날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버티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배관이 4개 있어야 되는데 3개 있는 채로 개발을 해서 던져버립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비스 오픈하면 똥을 넣으면 괜찮은데 오줌을 넣으면 새요.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배관이 없으니까. 자, 이걸 다시 돌아가서 페이스북에 일했던 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페이스북은요, 처음부터 참가자들이 모든 기획을 공유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를 공유하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손들어서 왔잖아요. 이거 될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기획이 처음부터 같이 일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일하는 게 맞죠. 기획안을 왜 그 기술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는 애들이 만들어요? 말이 안 되지. 자동차를 뭐 시트부터 설계한 다음에 엔진 만드는 꼴이잖아. 근데 실제로 한국의 회사들, 조직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해요.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걸 워터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동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기습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저는 이런 거를 사내 하청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내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워터폴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획이 디자인한테 하청을 주고 디자인이 개발한테 하청을 주는 형태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식으로 한국처럼 일을 하면 1년에 큰 개편을 2번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직보다 그게 뭐 몇백 명에서 기껏해야 몇천 명짜리 조직들이거든요. 그 조직들보다 10배 이상 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1년에 200개 이상의 개선이나 개혁이 일어나요. 훨씬 큰 회사가. 그러니까 그쪽이 세계 1등하고 다 먹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의 모든 문서는 위키로만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첨부 파일로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위키라는 게 일종의 뭐 좀 잘 구성된 게시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서를 첨부 파일로 보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종 버전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종이라고 써놔도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최종의 최종.
진짜 최종, 완전 최종 다 있어서 최종이라고 받아도 그게 최종이라는 보장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버전 숫자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V1.3이라고 했다고 쳐요. 그 대통령 1.3 뭐 이렇게 하면 V1.3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위키 엔진을 써서 게시판에다 올리고 모든 형태의 첨부 파일을 금지해버리면요. 문서를 위키에 올립니다. 위키에 올리면 그 페이지 링크가 생기겠죠. 그 링크를 이메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버전업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위키에 다시 올리죠. 다시 올리면 그 링크는 그대로잖아요. 퍼먼트 링크니까. 그러니까 그 링크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항상 최신 버전을 볼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KTH에 부사장을 할 때 직원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있었는데 모든 형태의 첨부 파일을 금지한다. 여기로 다 모아라. 근데 여기로 다 모아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회사에서는 메신저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이, 자료들이 파편화되기 시작하는데 사내 게시판에 일부가 올라가 있고 첨부 파일에 일부가 올라가 있고 메신저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거는 그 친구 PC에만 들어있어요. 최신 버전을 만든 다음에 공유 안 했으면 PC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데이터가 파편화돼 버리는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파편화된다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깨졌다는 뜻이 돼요. 일을 하려면 사실은 텍스트를 주고받아서는 일이 안 되잖아요. 컨텍스트를 주고받아야지. 맥락을 알아야지. 이게 대체 무슨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를 모르면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지 알아야 거기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컨텍스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데이터는 위키에다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파편화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맥락이 그 안에 담겨요. 그리고 이제 저는 컨플런스라는 위키 엔진을 썼는데 컨플런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정한 시간에 그때까지 올라온 모든 새로운 포스팅을 목차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 12시에 저한테 그게 이메일로 다 날아오게, 그 리스트가 이메일로 날아오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 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리스트가 그 링크 주소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목으로 나와요. 제목으로 나오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전날 우리 회사에 600명이 했던 일들을 아침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들이 거기 다 올라오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제목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거 뭐지 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링크를 쭉 다 보고 나면 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600명을 다 보고 있고 600명 각자 자기 일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전체를 더 잘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링크는 저한테 보고된 게 아닙니다. 그 본부의 페이지예요. 본부의 페이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현황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보고를 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면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도 그냥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를 올리죠. 미팅하면 미팅 리포트 올리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획안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중이라도 그게 올라갑니다. 거기 작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을 보다가 이게 저쪽 본부에서 한 달 전에 했던 일들하고 꽤 겹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답니다. 골뱅이하고 김말동 본부장 이렇게 쓰면 내가 쓴 내용이 링크와 함께 그 김말동 본부장한테 실시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밑에 댓글로 김말동 본부장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이런 리포트하고 프로젝트하고 꽤 겹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라 하고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이 댓글과 그 페이지 링크가 같이 김말동 본부장한테 실시간으로 이메일이 갑니다. 그럼 김말동 본부장이 그 이메일을 열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그 밑에 또 댓글을 답니다. 아, 부사장님, 그 프로젝트가 이건데요 하고 그 프로젝트 페이지 링크를 달고요. 링크를 달면 자동으로 제목으로 바뀌어요. 링크는 유지가 되지만 그게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 위에 말한 것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거는 협업을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그 댓글이 그 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과 부사장 셋이 한 얘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아놓으면 양쪽 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실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 회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누군가 퇴사를 했어요. 보통 누군가 퇴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다가 야 그때 그거 왜 뭐 문서 이거 관련해서 문서 만들었잖아. 예 맞아요. 그거 누가 갖고 있어? 그거 김 과장한테 있습니다. 그거 좀 달라 그래. 퇴사했는데요. 그건 어디 있어? 김 과장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는 어디 갔는데? 그 새 직원 주려고 포맷했는데요. 그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나 해왔던 일들이 잘 공유가 안 돼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 있던 팀장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똥하고 된장을 막 퍼먹었어요. 그래서 막 똥도 반 먹고 된장도 반 먹었으면 정상적인 조직이면 이렇게 라벨을 달 거 아닙니까? 이건 똥이니까 먹지 말고 이게 된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냥 퇴사를 해요. 아니면 딴 조직, 딴 팀으로 옮기던가. 그럼 뒤에 오신 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분이 먹었던 모든 똥과 된장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그냥 막 운이 나쁘면 똥을 많이 먹겠죠. 그냥 막 똥을 먹어 부른 배를 막 두드리면서 아우 배불러 죽겠다 이러고 막 아우 나 배가 불러서 저녁 생각이 없네 막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10억 명이라고 했을 때 얘를 분할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험을 못 합니다. 그거를 각자 일일이 10,000명 빼내서 실험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작하면 그거 하다가 세월이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코호트별로 아주 자유롭게 분할해서 실험 레이어를 올릴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실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도구들도 다 개발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실험만 할 수 있게 그래야 즉시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고객을 코호트별로 분리하는 거는 모든 직원이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걸 미리 해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거기다가 리뷰를 위한 리소스가 잘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제품 책임자, 디자이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죠?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보안을 해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접근성. 장애인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다 인프라로 제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업무 지시도 할 필요가 없죠. 이걸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가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야?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야가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험의 방향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막 아주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일을 경영진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매주 목요일쯤에 금요일쯤에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회사 현황을 다 브리핑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 아무나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올 핸즈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CEO, 파운더가 직접 나와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랄한 질문들이 나와요. 가령 구글 같으면 우리 AI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구글이 미국 국방성하고 같이 하던 프로젝트에서 빠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세한 업무 지시를 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리더들은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 현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성공해버린 200개의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놓고 전투를 하는 거죠.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보면 이게 불확정성을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IT 업계에 잘난 척하는 어떤 사람도 1년이나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폰이 나온 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걔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내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놓을 텐데 그게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1년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변화한다가 사실은 유일한 조건인 거죠. 그것만이 확정적인 거예요. 불확정적인 것이 확정적이다 라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됐든 구글이 됐든 이 조직의 선택은 뭐냐면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수만 개의 촉수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짚어보자. 2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다면 2만 명이 촉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더듬어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더듬어 봐라. 거기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공적으로 계속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불확정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환경까지를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 그 실리콘밸리의 모토가 뭐냐면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많이 실패라라는 게 모토예요. 이걸 영어로는 fail fast, fail often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실패, fail 파티를 열어줘요. 실패하면 파티를 열어주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축하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기업들이 참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포스트 모템입니다. 포스트 모템이 뭐냐 하면 부검, 사후 부검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한 이유를 아주 리뷰를 자세히 쓴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정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뜻밖의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알고 보니 가정에서 이게 틀렸고 전제에서 이게 틀렸더라 하는 리포트를 내요. 그리고 그거를 회사 아카이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번을 실패했으면 고객과 시장에 관한 5만 개의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실패한 아카이브를 열어보겠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거 누가 했네 그렇게 나오겠죠. 누가 했네 하면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가정하고 전제에서 나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럼 이걸 이렇게 틀어서 내가 다시 실험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이 실험하고 그냥 망고자란 실험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실패가 19,999개의 실패를 막는 아주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너무 소중한 거고 많이 실패하고 자주 실패할수록
회사의 자산이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도가 굉장히 정교해지겠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까지죠? 3시까지죠? 10분 남았네. 큰일 났네. 그러면 중간중간 뛰어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이어러키 구조라서요. 하이어러키 구조니까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 2만 개의 두뇌를 다 쓴다면 하이어러키 구조에서는요. 위에 있는 몇 명만 머리를 써요. 나머지는 손발이 되고.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 사장, 본부장, 팀장 정도까지가 머리를 쓴다고 치면 나머지는 다 손발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주어진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이어러키 구조에서 이 상대편 조직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도 그쪽이 훨씬 더 좋은데 거기는 2만 개를 막 뉴런의 자유결합처럼 막 결합해 가면서 쓰는데 여기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폭탄수 돌리면서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쭉쭉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4.16하고 사내하청이라는 얘기고요. KTH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정답이 이미 주어진 사회였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뉴런의 자유결합이라는 형태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가 아니죠. 어떻게는 방향이 정해졌을 때 하는 질문이고요. 방향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를 물어야 되고 무엇을 물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한 10분 좀 길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문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잖아요. 이 문제가 뭐지? 라고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야?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해요. 한국이. 실제로도 OECD 1등이고 10만 명 중에서 26.9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 대책으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울증은 마음이 앓는 감기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 가보세요. 막 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전체 평균이 26.9명인데 70대가 되면 46.2명이 되고 80세 이상은 67.4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였던 겁니다. 이게 그 사회 안전판이 너무 부실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신문지라도 죽고 폐지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나마 아파버리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책이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GDP 한 12%쯤 되는데 예산 전체 정부 예산에 실제로 OECD 평균이 20%거든요. 적어도 평균 수준까지는 사회적 안전판에 대한 예산을 높이자. 노인들을 죽여서 해야 되겠느냐.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외람되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시대에 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경기가 먼저 시작이 된 다음에 룰을 정하는 케이스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MP3라는 포맷이 나오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공유가 되고 나니까 온라인 저작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문서 막 교환하고 나서 한참 돌아오고 나서 문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경기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룰을 어떻게 정하지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라고 말해왔던 것들이 틀렸다.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규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게 아니라 빨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줘야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타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경기는 시작이 되는데 룰이 없어서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더 새로운 규칙을, 더 좋은 규칙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 개혁이다, 규제 타파로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리거시를 어떻게 깨부술 건가 가지고 질문해서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OECD의 디지털 경제정책위원회가 암호에 대해서 내놓은 그 룰들을 보시면 이게 사실 몇 년 된 건데요.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암호화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compatible한 cryptography policy를 내놔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interoperable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 포터블 해야 된다. 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모바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national and global. 한 나라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nteroperable하고 portable하고 모바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trustworthy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용자들이 이게 법에만 맞다면 어떤 형태의 암호화 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법에만 맞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범위의 암호화 툴도 수단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암호화 도구는 반드시 시장에서 발전되는 형태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될 때 가장 앞선 것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이 점점 바뀌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술하고 페이스를 맞춘다.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임박한 위협들을 다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국 간의 국제무역 간에 장벽이 되는 어떤 형태의 단독적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말한 이 준칙에 의거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recommend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정확히 반대로 한 게 공인인증서예요. 특정 기술을 지정을 해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호환이 안 되게 만들었죠. 시장에서 결정할 수 없게 만들었죠. 사용자의 선택권을 뺏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한국에 이쪽 관련해서 보안 쪽이 10년 넘게 뒤처져 버렸어요. 십몇 년을 싸워가지고 겨우 인증체계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해서 겨우 이제 안면인식 나오기 시작했죠. 지문인식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한국의 그 관련 보안 업체들은 농약을 뿌린 것처럼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얘 맞고 못 쓰니까.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런 입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먼저 define 하자. 이런 원칙을 갖춰야지 얘는 유효하다라는 원칙을 먼저 정의를 하자. 두 번째로는 얘가 갖춰야 될 조건은 규정을 하되 기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암호화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사용자를 이런 위협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돼. 모바일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국제 호환성을 갖춰야 되고 포터블하게 이 디바이스에서 그 디바이스를 옮길 수 있어야 돼. 라는 조건을 세세하게 규정하지만 어떤 기술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법에다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스마트폰이 나올 줄 몰랐다 이러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 호환을 생각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오픈핸드를 해야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세상은 빠른 게 정확한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제넘게 법도 모르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방, 공유, 표준, 그리고 오픈소스 이 네 가지가 인터넷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개방, 공유, 표준, 오픈소스. 개방하고 공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개방은 소스 코드를 다 하는 거, 공유는 그냥 소스 코드 공개 안 해도 너도 같이 써라 하는 거니까 개방하고 공유는 다르죠. 개방, 공유, 표준. 표준은 여기서 글로벌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왜 오픈소스 쓰냐 하면 수만 명이 보는 게요. 뛰어난 서너 명이 보는 것보다 항상 더 낫습니다. 수만 명이 보는 게 보안 위협도 훨씬 더 빨리 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수만 개가 나오니까 그만큼 되게 탄탄해져요, 소스 자체가. 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모든 게 너무 전문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마스크 앱을 같이 했었는데요. 마스크 앱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시빅 해커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명이 갔어요. 가서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시빅 해커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지금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그 많은 동접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트래픽 걸리는 모든 요소를 따로 빼서 네이버가 됐든 KT가 됐든 클라우드에 도움을 요청해라. 무조건 들어줄 거다. 도움을 요청해라.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지금 당장 주지 못해도 데이터 포맷이 어떤 형태라는 걸 알려주면 그 포맷에 맞춰서 앱은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 있다. 이 회의 끝나자마자 데이터 포맷을 알려달라. 그 다음에 이 앱이 베타라는 걸 반드시 명시를 해라. 이게 베타고 지금 불안정하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기대치 관리를 못하면 정말 좋은 일 해놓고 욕만 바가지로 먹다가 담당자 다칠 수 있다.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부가 그걸 다 받았어요. 싹 다 받아서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통합 메신저 방을 하나 열었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와 니즈를 다 오픈하고 거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갈고 닦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했을 때 와서 기여하고 몇 년 기여하다가 다시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시민과 국가가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 있고 그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존재를 해서 최선의 인재가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고시 한번 친 사람들이 무슨 불멸의 면허증인 것처럼 이거 없으면 너네 아무도 일 못해 하고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로는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르고
모든 게 바뀌는 것만이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욕이 넘쳐서 6분이나 오버를 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태영 의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 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원 원장님께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과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